자,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살이 찝니다. 한 가지는요, 호르몬이고요. 한 가지는 기초대사량과 근육의 문제예요. 자, 호르몬은요, 또 거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두 가지인데요. 성호르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자, 여성은요, 폐경즈음, 50대 즈음이 되면요, 여성 호르몬의 고갈 때문에 폐경기를 겪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셔야 될 건요, 여성 호르몬은요, 폐경 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40대 초반이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우리가 뱃살이, 남성처럼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이 허리는 잘록하고 이제 엉덩이는 크고 이런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몸매가 이제 폐경기가 다가오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뱃살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고요. 남성들은요, 이 남성 호르몬은 천천히 떨어져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스태미나도 떨어지고 이제 피곤하고 기력도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면서 근육이 점점점 같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성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은요, 어린이들에게는 성장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이 50대가 되면요, 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이제 우리의 근육을 유지를 하고 우리의 식욕과 이런 대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비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첫 번째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 쪽에서는 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요, 근육과 기초 대사량의 문제예요. 자, 우리 이 근육이 빠지는 건요, 이제 엄연한 질병의 명이 돼버렸습니다. 근손실증이라고, 사르코페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근감소증, 근소실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 이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또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겠죠. 근육이 빠져버리면요, 나이 들어서 낙상이 올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30대 이후에는요, 1년마다 1%씩 우리 근육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근육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요. 기초대사량은 근육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쭉쭉쭉 떨어지죠. 젊은 친구들은 기초대사량이 좋으니까 활발하게 뛰어놀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이 50세 전후로 해서 확 떨어지거든요. 이 기초대사량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지 않도록,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서 50대 이후 노인에게도 간헐적 단식을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요, 간헐적 단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연구 설계를 잘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단백질 섭취도 잘 하면 근손실의 문제가 적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50대 이후에 무리하게 하다가는요, 근손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또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대사에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무리하게 그 공복 시간을 늘리다 보면요, 전체적인 총 칼로리도 줄게 되고요, 좋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는 충분한 단백질, 자기 체중의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식 시간만 너무 많이 늘려서 하겠다는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대 12 정도, 14대 10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하지만 16대 8 이상 되는 무리한 간헐적 단식은 좀 하지 마라라고 하는 편입니다. 자, 근육을 지키면서 살 빼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하루에 자기 체중의 1.2g에서 1.5g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서 단백질을 얘기할 때 자기 체중의 0.8g에서 1.2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 자기 체중의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0kg 사람이라면 하루에 60g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손바닥만한 닭가슴살 하나를 20g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0g 정도를 매 끼니마다 먹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거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면 더 많이 드셔야 되고요. 닭가슴살만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릭 요거트라든지 다른 그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못 먹으면 결국 단백질을 적게 드시면 근손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는 더욱더 0.8에서 1.2g이 아니라 1.2에서 1.5g까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오히려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하루에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돼요. 자, 나이가 들면서 50대 이후 그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요. 나는 소화가 안 돼서 단백질을 못 먹겠고 누룽지라든지 죽 같은 것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은 근육을 자꾸 뺏어가고 내장 지방을 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 줄여야 돼요. 대신에 통곡류,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이제 잡곡밥이라든지 콩밥이라든지 보리밥 같은 거를 충분히 드시고 빵을 드시더라도 일반 흰빵이 아니라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통 오트밀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신영 씨가 살이 다시 찌면서 세간에 많은 논란이 됐었죠. 김신영 씨 같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사람 또 10년 이상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쪄버리면 요요 누구나 다 오는 거 아니야? 살 빼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 살을 열심히 빼고 유지를 하시다가 특별한 이제 계기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그만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신영 씨의 예를 여기에다가 다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김신영 씨의 예를 10년 이상 유지를 했더라도 방심하면 살이 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셋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셋 포인트는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은요. 땀을 흐르게 해서 기화열을 이용해 가지고 몸을 냉각을 시키고요. 추운 날은 오들오들 떨면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열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세팅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의 항상성이고요. 또 이제 체중에서는 이 항상성을 세팅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60kg로 계속 유지를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80kg로 갑자기 살이 쪘어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해서 60kg 다시 뺐습니다. 이 환자는요. 60kg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80kg로 유지를 했던 분이 갑자기 60kg를 뺐다가 6개월 만에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요. 다시 80kg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셋 포인트예요. 내 몸에 내 뇌에서 셋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셋 포인트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화 비만은요. 셋 포인트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도 안타깝게도 소화 비만이었던 거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살이 찌면요. 지방세포가 숫자가 늘어나요. 나이 들어서 살이 찌면요. 지방세포의 크기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 소아 비만과 이제 산후 비만은요.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더라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이었던 분들은요. 살을 뺐더라도 더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몸이 80kg에서 60kg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80kg로 올라가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이어트, 식사, 운동 열심히 하다가 어느 상황,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느 상황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금방 80kg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셋 포인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최소한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80kg였던 사람이 60kg까지 뺐는데 2, 3개월만 유지해버리고 다시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80kg로 올라가는 시간은 아주 순식간이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기 체중을 갖고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유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80kg였던 사람이 60kg로 뺐다가 이 60kg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유지를 하면 다시 어느 정도 살이 찌더라도 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포인트를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체온을 37도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셋 포인트를 바꾸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체중은 체온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뺀 후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주변의 병의원을 방문해서 비만 클리닉에서 선생님들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자기 몸을 체크하면서 조금만 살이 찌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전에 비만약, 다이어트 약에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위고비 다이어트 전에 비만약들은요. 향정기성 약물들이 많았어요. 정말 저는 비만 치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의 약물들이 다 기억이 나요. 한 세대를 휩쓸었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덕틸이라는 약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벨빅이라는 약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는 펜펜이라는 약도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약물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향정기성 약물이었어요. 뭐 벨빅은 조금 다른 약이긴 했지만 이 리덕틸 같은 향정기성 약물은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요. 밤에 자다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겠죠. 그 상황에서 음식이 먹히겠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이 교감신경 항진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편안한 시기가 오면은 다시 먹겠죠. 이것이 이 약물들의 특징이었어요. 교감신경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항진시켜서 뇌에서 식욕을 떨어뜨리지만 주변에 뇌의 식욕 중추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중추를 건드려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전에는 나비약이라든지 나비약은 펜텀이라는 약이거든요. 뭐 디에타민, 아디펙스 이런 약으로 나와 있고 눈사람 모양으로 나와 있고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나비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이제 푸린이라는 약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의 특징은 뭐 지금도 이 약은 쓰고 있습니다. 향정기성 약물로 허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아주 철저한 규제를 해요. 거의 마약과 같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이제 오남용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금단 증상, 요요 현상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약들을 규제를 하는데 이 약물들을 쓰면서 저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 약물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 약물들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요. 약을 먹을 때는 그래도 환자분들이 빠져요.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은 또 되게 심각해요. 입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이런 것들, 손떨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5kg를 빼서 이 약을 끊는 순간 10kg가 다시 쪄버려요. 우리 몸의 이 반동 현상, 우리 뇌에서 식욕 중추가 이 반동 현상이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식욕을 그런 긴장 상태에 있던 식욕을 탁 놔버리니까 그렇게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항상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그 비만 약물의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립니다. 얘들은요, GLP-1이라는 거를 이제 자극을 해요.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약물들인데 얘는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이제 호르몬입니다. 소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화기의 소장 쪽에 분포하고 있던 호르몬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포만감이 느껴지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게 나와서 야, 이제 그만 먹어. 이게 포만감 호르몬이에요.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만 먹고 숟가락을 놓게 되죠. 그런데 이 포만감 호르몬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배가 다 터져서 죽었겠죠. 계속 먹을 테니까. 그 포만감 호르몬은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가 불과 1, 2분 만에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프고 한 거예요. 이 포만감 호르몬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요 짧은 시간을 늘리면 우리가 포만감을 하루 종일 오래 느끼고 하면은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물들의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 약물들의 반감기를 늘려가지고 1, 2분만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지던 이 식욕 억제를 일으키던 이 포만감을 일으키던 호르몬을 하루로 늘려놓은 겁니다. 반감기가 12시간 정도 돼서 하루 정도 가게 돼서 매일매일 주사를 맞게 되면 이 포만감이 계속 생겨서 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매일마다 맞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효과도 한 8%의 효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반감기를 길게 만들고 더 강력한 효과를 갖게 만든 게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예요. 위고비는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으면 되고 효과가 싹센다가 약 8%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약 16%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2배 정도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이렇게 효과를 보다가 릴리사에서 나온 약물은 터제파타이드라는 약물이고 상품명은 마운자로
마운자로예요. 얘는요, 이 GLP-1이라는 성분에다가 GIP라는 걸 하나 더 붙였어요. 이 GIP라는 건요, 우리 몸의 소화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맞는데 얘가 살을 빼줄까? 얘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 포만감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던 것들이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게 아직 많은 호르몬이었거든요. 얘를 GLP-1에다가 붙여버리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거예요. 식욕 억제 효과도 훨씬 커지고 부작용도 줄었다는 연구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되면서 위고비가 넘지 못했던 이 체중 감량 20%의 벽을 넘어버립니다. 약 22%의 효과가 있는 거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22%면은요 100kg 환자가 70kg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이제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환자분들의 안전성.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장기간 치료가 가능해요.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연구는 거의 다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만의 치료제의 판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마운자로 위고비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비만 환자를 생각할 적에 저 사람은 나태한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버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이 찐 거는 이 나태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어떤 뇌에서의 세팅 포인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확 비만으로 되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았더니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다른 약물들보다도 효과가 좋게 빠지는 거죠. 자, 위고비 마운자로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보다 훨씬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위장 관계에서 포만감을 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뇌의 시상 하부에서 식욕을 억제를 합니다. 뇌에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그만 먹어라 신호를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게 있는데 ADHD 어린이들이 요즘에는 성인들도 많지만 ADHD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쟤는 그냥 산만하네. 쟤는 가정교육이 안 되네. 이런 애로 치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ADHD라는 거는 뇌의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충동성의 문제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비만도 이 나태와 본인의 문제, 나태와 무기력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의지력의 문제야. 마찬가지입니다. 비만도 나태와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문제다. 그리고 포만감의 문제다라는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면서 이런 비만하는 환자분들이 새로운 치료의 전기를 마련하고 비만하는 환자분들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비만은 질병이다 소리만 쳤지 의사들 자체로도 이게 질병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연하게 비만은 질병이고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위장관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갖고서 뇌의 식욕 중추를 조절을 하고 위장관계의 포만감을 조절하면 비만은 해결될 수 있다. 비만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파라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